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나는 몇 살 때 죽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인데 내 나이가 60인데 내 나이가 40인데 나는 언제 죽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55세라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나이가 70이라면 무엇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나이가 80이라면 무엇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저는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평균적으로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최빈 사망 연령입니다. 최빈 사망 연령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평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빈 사망 연령은 여기서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람은 그 나이에 죽는다는 겁니다. 평균 연령이라는 것은 좀 왜곡된 수치입니다. 어떤 만약 10명이 이제 같이 동일 나이에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만일 1950년에 10분이 태어났다. 그럼 그분들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떤 한 사람이 1살에 죽어버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1살에 죽은 사람이 만일 5명이고 그 100살에 죽은 사람이 5명이면은 평균 연령은 50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죽은 사람들, 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는 게 평균 연령입니다. 근데 이제 최빈 사망 연령은 몇 살에 제일 많이 죽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사람이 죽는 나이대는 그 최빈 사망 연령이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빈 사망 연령은 1999년에 82세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2017년에 또 발표를 했는데 2017년에 88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최빈 사망 연령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8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쭉 보시면 아십니다. 주변에 장례식 하시면은 그분 언제 돌아가시느냐? 87세에 지금 돌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이제 올해는 2017년에 88세고 지금 더 늘어났죠.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최빈 사망 연령으로 비교해 보셔야죠. 그런데 최빈 사망 연령은 평균이니까 내가 평균치보다도 조금 더 건강하다. 그러면 조금 더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평균보다 내가 좀 못하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일찍 죽을 수 있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은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최빈 사망 연령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어느 정도 남았겠구나. 이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신체 장기들이 다 수명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장기들은 아주 깨끗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장기가
한 기관이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콩팥입니다. 콩팥. 콩팥은 많은 약을 먹게 되면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약을 많이 먹는 것도 또 몸에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체 같이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또 오래 살면서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래 살아 계시면 자식들한테는 큰 기쁨이 되죠. 그래서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오래 살면은 그 상대편 배우자한테 큰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배우자는 함께 오래 같이 사는 배우자다. 아무리 훌륭한 배우자라도 일찍 죽어버리면은 그건 참 좋은 배우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런 거죠. 함께 오래 삶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중간 삶 가운데서는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최빈 사망 연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평균 연령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거죠. 평균 연령은 뭐 한 82세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왜곡된 거죠. 1살, 2살 때 죽었던 20살에 죽었던 그런 사고로 죽었던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돼서 그 평균이니까 큰 의미가 적고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최빈 사망 연령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이가 70, 80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죽을 때 다 됐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 많은 사람들은 88세, 2017년 기준이고 지금은 이제 89세, 90세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70, 80이면은 20년 또 앞으로 10년 더 이상의 삶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됐다고 내가 죽을 나이 됐다 생각하는 건 전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나이대 분들은 다 그냥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느낍니까? 자기 주변의 분들이 선배들이 또래들이 다 안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선배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이제 87세, 88세 이때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삶이 더 남아있구나 막연하게 그러나 좀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몸 관리도 더 하고 그러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최빈 사망 연령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해봤죠. 제가 55세인데 그러면은 최빈 사망 연령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면은 90세다. 그리고 더 늘어나서 100세가 됐다. 그럼 내 삶은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는 것들은 제가 이제 인생을 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 그거에 대한 제가 유튜브로 올렸으니까 거기를 참고를 좀 해보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최빈 사망 연령 또 그 이상의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팁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그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재테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좀 서론이 좀 긴데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최빈 사망 연령 나는 도대체 몇 살에 죽을까? 그럼 평균적으로 어떻지? 삶이라는 것은 또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 그냥 있는 겁니다. 생로병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건 없죠. 근데 그걸 직시할 필요는 있죠. 그걸 무섭다고 이렇게 좀 눈을 가리거나 또 아니면 그걸 무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그걸 바라봐야죠. 왜? 그걸 정확하게 바라봐야만
현재의 삶을 내가 잘 살 수 있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내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삶에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약간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인식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테크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퇴를 한다? 그러면은 은퇴 이후에 내가 재테크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이제 20, 30대는 한번 이렇게 무너져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이가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은퇴할 나이가 돼서 뭐 40, 50대, 50대가 됐는데 그때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은 다시 만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재테크의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최빈 사망 연령이 90살이라면은 50부터 하면은 40년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는 틀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인생 2막에서 또 일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 동안 60, 70까지는 다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80까지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재테크 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최빈 사망 연령과 나머지 삶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그것도 재테크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와이프 친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이프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친구 만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일해서 돈은 남보다 훨씬 많이 벌었는데 근데 이 쌓이는 게 남는 게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많이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 친구들 중에서는 어떤 친구들은 본인보다 번 것은 적었지만은 벌써 많이 이제 그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부를 이룬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이 근로소득은 또 뭐 사업소득은 많이 얻었는데 재테크가 좀 안 됐고 어떤 사람은 또 재테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 재테크를 잘 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워가지고 부모님 하신 대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 재테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저도 배워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배워 나가는 과정인데 잘 몰랐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또 와이프 부모님께서도 다 공무원이셨습니다. 공무원이셔가지고 그렇게 재테크를 많이 이렇게 하시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또 잘 살아오셨습니다. 살아오셨지만은 재테크를 많이 하시고 이러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뭐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와이프하고 저하고 살면서도 재테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이러지는 못했었습니다. 못했었는데,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좀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2막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2막이 길잖아요. 길고 또 우리가 계속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막에서 못했던 부분은 또 2막에서도 새롭게 해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재테크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해나가는 거고 지금 좀 해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 각자의 원칙에 따라서 좀 재테크 잘 하셔가지고 최빈 사망 연령 또 그 이상까지도 더 좀 여유 있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역량으로 보면은 뭐 지금 소득으로 보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보면은 내가 더 나은데 왜 다른 사람이 더 나을까? 그걸 우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거기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얹히는 거죠. 얹히는 거. 묻어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능력에 있어서 뭐 재테크 능력도 좋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개인 사업 능력도 좋고 본인의 근로 능력도 좋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1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등이 아니라면 몇 등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재테크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1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을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1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등한테 얹혀야 되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는 뭡니까? 어떤 잘 나가는 회사, 그 회사를 보고 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회사에 취직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주인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 제도는 이 자본주의에서 아주 좋은, 그리고 아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공평하고 공정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도를 악용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증권회사들은 또 이걸 사고 팔아가지고 그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사고 파는 걸로 이걸 이제 왜곡시키는 겁니다. 도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도박이라는 말에 좀 거부가 되십니까? 이건 이제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도박입니다. 그걸 사고 팔고 매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분명한 도박입니다. 도박이 중독이 되는 거죠. 합법적인 도박이죠. 저도 도박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아주 도박이기 때문에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파는 그런 부분들은. 그건 제가 명확하게 이제 저도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많은 선후배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도박이 아닌 진짜 어떤 제도는 저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라는 거죠. 어떤 회사가 잘할 때 이제 그 회사를 만듭니다. 회사를 만들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회사가 자리를 잡으면은 그걸 이제 주식 상장을 하는 겁니다. 코스닥에 등록을 하고 그냥 이 코스피에 이제 상장을 하는 겁니다. 상장을 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도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손익이라든지 그 회사의 상태를 아주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정보들도 다 공개하는 거죠.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는 투자를 받아가지고 더욱 성장할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일반인들은 그 잘 되는 회사에 얹힐 수 있는 겁니다.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좋은 제도를 우리는 이제 시세 차익을 가지고 사고 팔아 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뭐 그것도 가능하다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본래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고 이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1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1등이더라도 또 세계 1등이 아닐 수 있고 그 1등 자리를 계속 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얹혀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회사, 마음에 드는 경영자,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회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본인이 성취하고, 그것도 하나가 있고, 그 중에 또 일부는 다른 쪽에 아주 잘 나가고 괜찮은 회사에 얹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1등하고 잘하고 그런 회사에 얹혀야 됩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은 견실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 회사입니다. 항공모함입니다. 물론 이제 항공모함은 이미 커졌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지금 이제 아주 이제 뭡니까? 종이배 같은 단계. 그런 회사들은 그 회사가 자꾸 커져가지고 종이배가 항공모함이 되면은 100배, 1000배, 10,000배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배는 파도가 치고 이러면은 무너져 버릴 수 있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어느 정도 배가 돼가지고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배가 되는 것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제 이제 아는 분이 그 돈을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저 월급 받아서 한 30억 이상 많이 벌었었습니다. 한 몇십억을 벌었죠. 30억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에 아직 상장되기 전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런 회사에 많이 분산 투자했습니다. 나중에 대부분이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분산을 투자했지만 위험한 곳에 분산을 투자하니까 다 위험한데 거기다 한 거니까 도박을 한 거죠. 그 중에는 막 몇 배가 될 줄 알았지만은 대박을 원했지만은 실제 대박이 안 되고 다 날렸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만일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어느 정도 또 애플이라든지 뭐 크게 성장한 기업들은 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회사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오랫동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규모 성장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들이 더 맞습니다. 맞는 게 안정적으로. 근데 시간이 가면은 그 회사들은 성장성도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젤란 펀드 했던 피터 린치처럼 어떻습니까? 아주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회사, 잘 나가는 대기업에 그 회사가 분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분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회사는 어떤 경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갖추고 있는 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업부를 분사를 해가지고 회사를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샀습니다. 피터 린치를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런 회사들은 그 분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회사가 성장성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프로스펙트, 전망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을 그렇게 상장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회사들은 현재는 작지만은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뒤에 있는 그룹의 어떤 백그라운드들이 있으니까 그 지지가 있고 지원이 있어서 잘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작게 시작하니까 돈이 낮을 수 있는데 그런 게 투자하는 것도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은 큰 데보다는 좀 돈을 적게 넣어야 되겠죠. 큰 데다가 만일 내가 뭐 1,000만 원을 넣는다, 100만 원을 넣는다. 그러면 여기는 100만 원, 1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다.
날리더라도 한번 사면은 팔자 말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10년, 20년, 30년 한번 가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고는 그건 잊어버렸다. 우리가 이제 그건 잃어버린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유혹이 있습니다. 좀 팔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생길 때마다 또 제가 안 사고 와이프가 삽니다. 와이프가 사고 제가 사면 또 거래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또 와이프는 그냥 냉철하게 사거든요. 아침에 뭐 예약 주문해 버리고 그냥 회사 가서 사지면 사지고 안 사지면 안 사는 거죠.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좀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제 꾸준히 이렇게 사는 것은. 근데 사는 것을 내가 팔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노름이 되길 가능성이 큽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전문가들은 그리고 또 이걸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사가지고 뭐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 팔고 또 다른 걸 사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건 뭐 도박하고는 다르겠죠. 그 일정 기간 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세 차익을 보고 또 더 유망한 것들을 사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저는 깨달았던 게 와이프하고 같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 같은 이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그 주식을 계속 시세에 따라서 막 거래를 하게 되면은 우리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은 우리가 일에 집중할 수 없다. 또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뿐더러 내 인생에 올바로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이 소중한데 내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계속 내리락하는 주식에 따라가도록 내 마음이 거기 따라가 있으면 내 삶이 그쪽에 다 가 있다는 거죠. 야, 이건 아니다. 내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저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내가 받은 소명을 가지고 내가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계속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에 내 몸과 마음을 거기 바쳐가지고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 주식은 무리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사기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식을 고를 때도 주식을 이제 고르는 재미가 있는 거죠. 고를 때도 이거 안 팔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한 주식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검증된 주식들,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좀 있고 뭐 그런 주식들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거는 좀 이렇게 그 가능성을 보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적게 삽니다. 비중을 작게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계속해서 쌓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다른 부분들도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오른다고 해서 이걸 팔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뭐 이런 것들은 그걸 또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자. 우리가 그런데 다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그냥 사기만 하고 필요하면 쭉 계속해서 사기만 하고 팔지는 말자. 그건 자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증된 부분들을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중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주변에 많은 그런 롤모델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던 자기 아는 지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 그 잘 되는지 그런 것들 다 아는 겁니다. 알아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쉽게.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자기의 인생관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궁극적인 나의 그 마지막 엔드골이다. 마지막 내 목표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집중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 좋을까 생각했던 것은 그냥 좀 우리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 그럼 믿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고, 그러나 내가 개인 사업으로 할 때 내가 그냥 일하는 것도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가 또 예금해 놓는 것도 다, 돈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지 그게 전체고 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내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된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밥을 굶고 내가 거주할 처소가 없는 머무를 곳이 없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밥 한 끼 더 살 수 있고, 내가 좀 더 좀 여유롭게 그냥 나눌 수 있다. 뭐 그런 또 단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가져가는데 기준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버는 것보다 내가 쓸 수 있는 돈보다 적게 쓴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내가 과시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걸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주어진 내 역량이 있으니까 그 역량에 따라서 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냥 무리하지 않고 거기서 하고, 근데 그만큼 누리면 사는 거죠. 누리면 살고 거기서 조금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테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걸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이제 그것도 재미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모아가는 재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았다가 나중에 이제 팔 수도 있겠죠. 언제 파느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돈이 필요하다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뭐 또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팔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안 팔고 거기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좋죠.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을 때 유산으로 남기는 거죠. 유산이라는 것은 자녀들한테 유산이 남겨질 수도 있지만은 그 자기가 벌고 성취한 것들은 또 이 사회에 나눌 수도 있잖아요. 사회에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러나 자기가 쓰지 않는 것들은 다른 사람이 쓰겠죠. 자기가 꼭 다 100% 쓰고 가는 겁니까? 그럼 그건 아니죠. 유산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성취한 게 자기가 다 그걸 쓰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게 또 멋진 삶 아닙니까? 자기의 삶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모은 것을 내가 다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안 그렇죠.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나는 내가 이제 필요한 만큼 쓰고 누리고, 그러다가 남은 것은 유산으로, 일류의 유산이죠. 그런 것들이 축적된 것은 나누는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성취해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벌었는 것보다 더 적게 쓰는 것은 그만큼 또 남들에게 가는 잉여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나라의 세금으로도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순환이 되는 부분들인데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써버린다. 근데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죠. 내가 뭐 병원비를 쓴다든지 당연히 다 쓰고 가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거고 또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남긴다?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내가 집중한다.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자산들에게 투자를 해서 그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지는지 그게 또 공부도 되죠. 공부도 되고 내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그 와중에서 배우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 될 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실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 죽을까요? 그것은 최빈 사망 연령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평균적이라면은 2017년 통계에 의하면은 88세까지 사시게 됩니다. 2025년 기준이면 90세가 넘어가는 거죠.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를 넘어가면은 그건 100세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90세에 죽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한 10년 정도 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100세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90에 많이 죽으면은 오래 사시는 분들은 100세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최빈 사망 연령이 100살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다 40대, 평균적으로 죽었던 나이가 40대였잖아요. 그 시대는 참 짧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길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길게 사는 그 시대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최근의 일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재테크도 바뀌어야 되겠고 재테크가 전부는 아니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렇게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재테크에 관련해 가지고 재테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그 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한테만 투자하지 말고 뭐 10%든 20%든 소득에 그런 것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근데 주식에 투자하는데 그것은 영원히 팔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한다. 그렇게 하면은 뭐 그걸로도 해서 배당을 받고 뭐 하는 방법들이죠. 그럼 배당은 지금은 만일 이제 뭐 삼성전자우가 2% 정도 배당이 된다면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배당이 늘어나서 한 20% 정도 배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이제 시가로 볼 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축으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생업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득의 한 10에서 20%는 또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얹혀가는 거죠. 얹혀가서 그걸 나누는 거죠. 나누는 부분들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는 그걸 꾹 가지고 있는 거죠. 꾹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돼서 잘 될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과거에는 이제 그것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을 은퇴하는 연령에서는 자제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만일 70, 80까지 일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줄이더라도 지금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인생 2막에서는 제가 새롭게 25살로 그때 인생 1막에 그때처럼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뛰어다니고 그러나 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잠을 과거처럼 잠을 줄이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잠도 푹 자고 오늘은 유튜브 찍는다고 좀 그 시간이 갔습니다. 제가 너무 좀 나름은 시간이 바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또 와이프하고 또 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가 잘 때 지금 잠깐 유튜브 찍어봤는데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 저기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